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분단 적폐로 인해 조작된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방송 조작. 오늘은 11번째 방송입니다. 저희가 2주 전 방송에서 2016년에 발생했던 북해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 4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은 처음부터 제기되었고 아직까지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3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유인 납치 사건 이후에, 그 의혹 이후에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경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6년에 발생을 했고요, 이 사건이. 저희가 2016년 연말서부터 쭉 해가지고 2017년에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 박근혜 정권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많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결국 오늘 방송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진상이 규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저희가 주목이라는 표현 그렇고요. 2016년에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건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12명 종업원을 납치, 공작에 가담했던 걸로 추정되는 지배인 허광일 씨가 잠시 민변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다음 다시 사라지셨죠. 네네. 그러다가 2018년입니다. 네.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JTBC가 가장 먼저 했고요. JTBC의 스포트라이트. 그렇죠.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인터뷰를 했죠. 예, 그게 그 지배인과 4명의 종업원들. 네. 그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고. 그렇죠. 중간에 허강일 씨가 국정원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국정원이 합신센터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렇게 민변을 욕을 하던죠. 국정원이 왜 우리 민변하고 자꾸 이렇게 민변을 의식해가지고 민변을 나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12명 종업원들이 사회 나왔는데도 이렇게 본인에게 연락이 안 오고 만나는 걸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민변에 찾아와서 딜을 하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찾아왔는데 그걸 이제 국정원이 알고 바로 다시 회유를 해서 원래 약속대로 보장해 주겠다고 돈도 주고 민변 이간질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 후에 2018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 허강일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2018년 5월에 2016년 8월에 잠깐 민변을 들렀다가 2018년 5월에 본인뿐만 아니라 4명의 종업원과 함께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유인 납치 범죄를 폭로를 했습니다. 2018년 5월에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건, 진상이 은폐되었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지면서 진상규명의 요구들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 허광일 씨가 그렇게 JTBC와 종업원들 함께 해서 인터뷰한 다음에 변호사님도 직접 허광일 씨를 만나셨잖아요. 허광일 씨도 만나고 4명의 여종업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허광일 씨와 그 만나본 4명의 종업원들이 입국 과정과 아까 그 JTBC에서 얘기했던 걸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입국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전반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변호사님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배인의 얘기는 이제 국정원을 소개받아서 국정원에 정보도 주고 하는 과정에 있었고 본인이 어쨌든 국정원과 연계됐다는 것이 탄로날 위기에 있어서 남쪽으로 갈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데려오라는 거는 급격한 국정원의 지시, 협박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데려왔고 그걸 몰랐다. 왜 그러는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오면 엄청난 자금도 주고 그렇겠죠. 다시 한국 국적 바꿔서 다시 식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위는 그대로 보장하는 거예요. 지배인 지위를 종업원들 데리고 한국에서 세탁하고 다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했고 종업원들 모르고 말레이시아의 한국 대사관 태극기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지배인 거기서 알았지만은 속절없이 말레이시아 가서는 안 왔지만 어쩔 수 없죠. 태극기 보고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뭐 모르고 왔고 모른 채로 유인돼서 와서 속절없이 그냥 지배인의 명령을 따르면서 거기 그냥 자기 운명을 어떻게 뭐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뭔 저항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 한국에 왔다 가는 걸 안 알린다 이랬는데 어느 날 그 합신센터 안에서 TV를 보여줬대요. 네. 요즘은 2인 1실로 있다고 합니다. 2인 1실로 있고 그 방에서 TV를 보는데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진. 네네. 그 버스 앞 네, 이렇게 쭉 지나가는 합신센터 앞에 이 사진이 나오는 거 보면서 본인들은 어쨌든 그 해외 식당 하면서 남쪽의 영화나 드라마도 봤고 이게 굉장히 큰 죄로 생각을 해요.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남쪽을 찾아 동경에서 왔다 이러고 막 하니까 북의 부모들에 대한 걱정. 자기들은 그런 걸 그 언론에 내리라고 꿈에도 못 냈는데 자기를 속였어. 그렇게 내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반응은 2박 3일 동안 울었답니다. 분위기가 원래는 국정원의 차장이 와서 뭐 좀 만나려고 했다고도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허강일이 어떻게 보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뭔가 분위기도 좋게 해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 이 12명이 그냥 그 TV 난 거 보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래서 국정원 차장급이 왔다가 그냥 허강일만 만나고 갔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를 지금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당사자들은 뭐 소음까지 다 바꿨다. 그러니까 결국 숨어야 된다. 이런 식의 세뇌가 된 거죠. 응? 부당함을 얘기하고 이의 제기할 수 없고 자기들이 죄를 남쪽의 드라마나 영화 본 죄 때문에 부모들한테 피해를 입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배인과 공작을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근데 언론에 안 나오고 다시 예를 들어 어떤 지배인 말을 믿고서 이렇게 했는데 막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숨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민변에 대해서 왜 민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나쁘게 얘기하고 마치 민변 변호사들 만나면 뭐 변호사를 뭘 좀 알겠습니까?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민변 변호사 만나면 저 북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너희 부모들이 위험하다 뭐 이러면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고 이런 식의 그 납치인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그 통제되고 길들여지고 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지금 종업원들이 저와 얘기 3명의 종업원들은 사실 국가배상을 준비 중에도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얘기는 성과 이름도 강요위에서 바뀌었고, 이거 뭐 일제시대 때나 있는 창씨개명 이후에 이거 지금 성 이름도 다 바꾸고, 그렇죠. 부모 성 이름 다 바꾸고 그래요. 강제로 막 미소 짓는 사진도 찍더랍니다. 입꼬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뭐 이상한 동의서에 뭐 사인해라. 이건 뭐 같이 오려고 했던 뭐 중국에 있는 종업원들 중에 같이 오려고 한 종업원들 추가로 데려오기 위한 너희들의 동의서다 이러면서 언론에 공개를 한 그런 식으로 속여서도 받고 그래서 언론에 내버리고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굉장히 북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있는데 뭐 분위기 그 국정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2018년 그때는 약간 처음에 왔을 때는 2016년도 와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 어떤 낯선 문화에 와가지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하하면서 무섭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2박 3일 울고 우울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맛있는 거 어느 가보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에버랜드가 좋나? 아니면 백화점이 좋나? 여기저기 뭐 화려한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기분 풀어준다고. 이거 다 인권 침해죠? 겁줬다가 풀어줬다, 이게 집에서 보면은 부모가 애 학대했다, 맛있는 거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학대한 다음에는 뭔가 다시 하는. 이게 이중의 학대인데. 이런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분단의 비극이죠. 상대의 문화와 체제를 존중해주지 않고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죄를 지은 마치 자기들 잘못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면서 그들을
지원해준다는 이 위장미소와 능수능란한 신변보호관들 이모들의 공작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뭐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어떻게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만나줘야 되는데, 그죠? 네. 이걸 북을 헐뜯고 북의 체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납치해놓고도 여기 자본주의가 좋다고 하면서 여기 남기를 원하는 부분도 인권이다. 이 궤변이 저는 성립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서글픕니다, 사실은. 2018년 어쨌든 이 허광일 씨와 그 종업원들 4명 이런 분들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건은 잘들 속아서 왔다라면서 이 사건이 수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올랐지만 여전히 이분들은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나라도 부정해야 되고 이런 한국의 현실에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고 하나의 사회적 참사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치료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될 때 저는 치료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진상규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 킨타나 유엔 인권보호관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12명 이 종업원들을 만났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킨타나 보호관이 정확히 어떤 입장을 발표했나요? 유엔 특별인권보호관이고요. 네네. 주된 관할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아, 북인권 문제? 네. 네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그 서울 사무소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북쪽의 부모님들께서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이렇게 서신 보내고 했는데 그를 위한 또 유엔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임무를 어떻게 보면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에 했고 서울 인권사무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사회 나온 이후에 합진센터로 가서 유엔 인권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때만 해도 뭐 12명 분들은 그 뭐 유엔 인권 사무소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그랬고 그다음이 이제 그 전부가 만난 게 있고 네네. 또 신변보호관들을 통해서 예. 당신들의 비밀을 유지해 줄 테니 뭐 만났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을 테니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라고 네네. 그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예. 거기 한 3명 정도가 지금 찾아간 것으로 제가 종업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해요. 3명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1명도 있고 나머지 2명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킨타나 특별보호관이 한국의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위주로 말씀을 하다가 뭐 김연희 선생님 말씀도 잠깐 하고 하면서 어느 날 네. 한국 정부의 설명에 불일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 뜻을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2017년 말에 인권 저희 민변 TF 변호사들과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근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소스가 어딘지 왜 그런 얘기하는지 선문답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7월경에 한국 방문했을 땐 제가 이제 종업원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 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만남을 주선을 했죠. 예. 그래서 만나서 저희한테 한 얘기, JTBC에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도 주고 해서 그때 이제 이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진상규명.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떠나셨죠. 그 한국 떠나면서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해서 유엔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엔에서 이 문제가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한 것이 뭐 미치는 영향은 컸다라고 봅니다. 어떤 한편으로 서글퍼요. 그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또 유엔에서 개입한 그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만큼이나 공정하게 더 영향을 투해서 하면 이거 밝힐 수 있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데 좀 립 서비스 비슷하게 했지만은 한국 사회, 한국 기관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은 뭐 컸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6월 달에 최근에 방한했어요. 그때 제가 또 면담 신청을 했죠. 네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말고 탈북자 인권 문제 합신센터에서 문의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타를 보면 또 다음 기회는 꼭 만나겠다. 이번 기회는 좀 어렵고 했지만은 이제 본인도 아실 거예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신빙성과 제가 주선에서 만나는 분들의 신빙성과의 차이를 이제 알면서 아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와 만나면 만날수록 딜레마에 빠진다. 그거 제가 얘기하면 좀 너무 하니까요. 유엔이 제대로 공정한 입장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3년 동안 진상규명 하자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유엔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물론 그것이 말일지언정 그래도 갖고 있는 의미는 있다. 있죠. 그래서 이런 유엔에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진상조사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권 문제 관련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떠오릅니다. 작년 7월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이 12명 해외식당 유인납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직권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사가 1년 전인 것 같은데, 뭐 발표나 이런 거 뭐 있나요?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저희가 진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납치에서부터 입국 과정에 와서 사생활 보도를 하고 성을 바꾸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와서도 신변보호관의 감시하에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2017년도에 2월인가에 진정을 했었고요. 네. 그것들이 2018년도 네. 5월에 네네. JTBC 인터뷰가 나고 저희가 또 지배인과 종업원들 접촉이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촉구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수면이 올라왔고 수면 위로 피해자가 올라왔기 얘기를 때문에. 했고. 네, 그래서 빨리 국가인권위원회 저희 진정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 이렇게 했고 저희가 또 검찰 고발 당연히 고발도 했겠죠. 5월달에 JTBC 인터뷰가 되자마자 저희가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고발인 돼서 검찰에 이 유인 납치 범죄 수사하라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예.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강력하게 저희가 의견서를 내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계속 촉구를 했고 그 성과로 2018년 7월에 직권조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하자 뭐 탈북자 단체에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도 하면서 이 문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했고 지금 그래서 2019년 2월에 그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4월 말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차일피일 직권조사 결과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신속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집단 입국을 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국가기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그렇죠. 모든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네. 지금 눈치 볼 게 눈치 안 본다고 저희가 보면서도 너무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시절이면은 눈치가 왕 보겠지만 많이 네. 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도 나오고 평양도 다녀오시고 북에서도 초반에는 계속 이 문제 갖고 제기했었고 이 문제를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잘 해결한다라면 거기에 국가기구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면 그렇죠.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의 지금 이런 좋은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걸 주도했던 그 기관은 피해를 보겠지만 국정원은 피해를 보겠지만 정말 민족 우리 국가의 이익을 본다라면 국가인권회가 눈치를 보지 말고 발표를 해야 된다. 왜냐면 자꾸 늦추는 것 자체가 뭔가 국정원이나 이런 데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늦추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이. 네. 의혹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로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이냐. 의혹이 사실로 됐다. 고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도 없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종국머리에는 있었을지언정 네. 이미 피해자들이 얘기했고 JTBC가 나왔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하나 이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고 시간이 지연되면 이건 뭐냐면 의혹이 사실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돼서 이거 사실 아닌데라고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변한 거죠. 변했으면 이 사실로 발표했을 때 이를 국가인권위가 발표하면 탈북자 단체들이 와서 시위하고 항의를 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항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고 분단을 극복해가는 길이죠. 그렇죠. 안 할 겁니까 그거를? 근데 뭐 국가인권위 말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국가정보원입니다. 지금도 서훈 국정원장이 맞죠?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임명됐을 때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걸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의 사건이 없었다. 좀 관심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활동이 진행됐어요. 여기서 전 정권의 그 국정을 저질렀던 범죄 중에 가장 의혹이 많이 있었던 이 12명 유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빠져서 조사조차 안 했죠. 이것 또한 국정원이 말밥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은 아니고요. 네. 상식의 눈으로 보면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임 정권의 적폐를 왜 청산을 못하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 분단 냉전 체제에서 기능과 역할, 임무를 가지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을 기본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안 바뀐 이 변함없는 결국 뭐예요? 대북 공작을 통해서 대북 붕괴를 노리는 그 공작의 입장에서 지금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미합동군사훈련 지금 없어졌어요? 이름만 바꿨죠. 이름 바꾸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힘이잖아요. 국정원의 대북 공작 체계를 이거 지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만행을 저질렀는데 한두 번 만행을 저지른 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예를 들어 서훈 국정원장이 전임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이병호 전임 국정원장은 말레이시아 대사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국정원에서 잘한 분이에요. 해외 공작으로. 뭐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이 사안이 결국은 저는 정책을 변경하는 데 따르는 그 변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청산의 그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여전히 정보사가 되든 국정원에 대북 공작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성과들을 그러나 지금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전 정권하고 달라진 건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북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공작을 했다.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북의 수많은 탈북자들을 유인 납치해 왔다.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조직이 있는데 지금 해온 일이 있는데 어렵죠. 그걸 만약에 했으니 이제 없앱시다라고 하면 누가 막 길을 쓸 것 같아요. 한 물이 하나, 이렇게 두 개 하나 무너지면 국정을 해체해야 되거든요. 이거 없애야 돼요. 국정원은. 그렇죠. 그렇죠. 인정하면. 그러니까 그로 나가기 위한 힘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찰을 압박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용기를 내고 독립적인 기구이니까 또는 남북관계에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 공작은 다 CIA, 뭐 국정은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자유조선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안 되는 공작이 없어요. 여기가 대북 공작이.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지배 영향력에서 정말 이런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힘을 길러서 이걸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쌓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이 저는 뭐 미미하게 보였는데 제가 들어본 국정원이나 공작하는 입장에서는 민변이 무섭대요. 민변과 전쟁하는 게 더 힘들대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직접 국정원에 매수돼서 자기가 허강현 씨가 12명은 진실도 모르게 데리고 왔다.
그리고 12명 그 종업원 분들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의 깃발을 보고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증언이 맞겠죠. 일치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민변이 두렵다라고 했는데 민변에서 지난해 이 사건 관련해서 이병옥 전 국정원장과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2018년 5월에 JTBC 방송을 보고 국정원, 정보사 등의 범죄에 가담한 허가일 지배인이 범죄를 어떻게 보면 자복을 한 거죠. 네. 자복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또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JTBC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민변의 TF 변호사들이 고발인이 돼서 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2018년 보도 이후에 고발장 접수를 했고 네. 저희가 신속한 강제 수사, 국가기관이 개입한 이 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강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때 2018년 5월에 고발하고 6월에 고발인 조사. 네. 제가 고발인이잖아요. 예, 고발인 그렇죠. 조사한 이후에 제가 작년 연말에도 아무리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독촉을 했고 이번 주 다시 독촉하면서 면담 신청을 했고요. 네. 면담 자리에서 제가 많은 해명을 요청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면담에서 뭐 추가 고발 계획. 제가 국정원만 개입한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령부가 대북 해외 공작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정보사령부 관계자들도 거기는 자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범죄 보고 자료, 그죠? 해외 공작 자료라든가. 네. 그래서 이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뭐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면 정보사령부의 그 공작, 그 지배인에 대한 매수 공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드러나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가 이런 좀 더 이 근거, 뭐 신문 기사라든가 아직까지는 좀 정보사령부 개입이라는 기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추가 고발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라든가 좀 기다려서 근거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지금은 전 국정원장 이병호, 그다음에 전 통일부 장관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정치 관여와 관련된 그 통일부 장관 홍영표 이렇게 하고 다수의 이 공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네. 이렇게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뭐 계속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더욱더 국가기관이나 이런 관련자들에서 밝혀내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역할은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저를 좀 수사기관에 좀 뭐 특별검사 네. 인력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발본색원 할 수는 있는데.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참조해 주시고요. 벌써 3년 전에 발생했던 12명, 저희가 12명이라고 언급하는 거는 허광일 지배인은 사실 이 사건을 국정원과 함께 도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또 인정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정원에 매수되었던 지배인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 허광일 씨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북에 가서 처벌받겠다. 보내만 다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은 이제 드러나고 있고 이미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사실화됐는데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거나 여전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작방송이 분단의 과정에서 발생한 조작된 사건들을 하나씩 진실을 파헤치려고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돼야지 우리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이 사건이 이때 지금에도 처벌이 안 되면 또 다른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분단이란 조건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참 희한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3년이 이제 지났고요. 그리고
초반서부터 계속 북에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딸들을 돌려달라 요청하시면서 위임장도 써주시고 계속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병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시대, 판문점 선언 시대에 정말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이 사건을 초반부터 지금까지 애쓰고 계신데요.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안 일어나야죠. 네. 분단의 비극이죠. 적대 관계, 특히 미국을 추정해서 동족을 적대하고 붕괴시키려 하고 동족의 현실을 모른 채 동족의 현실을 나쁘게 선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그렇죠? 이 분단 냉전 체제를 이용해서 끊임없는 공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결국 전 세계 마치 인권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통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적대 정책이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라는 건 결국 남북이 화해하고 서로 이게 예를 들어 통일된 국가에서 만약에 어떤 범죄 단체가 그죠? 해외에 나가서 하는 어디로 멀리 데려갔다 이러면 그 통일된 국가의 사법권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잖아요. 중국하고 그렇죠. 공제해서. 그리고 수사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들 빨리 피해자들 만나고 트라우마가 있는지 하고 만나게 해줬어야죠. 판문점 서울에서 만나겠다고 북쪽에 적십자위원회에서 했을 때 안 만나게 해줬으면 그거 자체가 또 범죄예요. 그렇죠. 만나게 해주고 변호인 선임해주고 변호인 선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죠? 심리치료 여러 가지 빨리 온전하게 해준 상태에서 범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남북이 사실은 그때 분단된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조사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 또 북의 부모들이 와서 만난다는 거 이거 지금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만약에 남북 관계가 유엔에 가입했던 이런 관계라면 허강이를 비롯해서 여기 국정원에 가담한 수사관들, 공작의 음모자들 전부 다 북쪽 사법권에 가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또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납치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 얘기해보면 이제 북쪽 당국이다. 북쪽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동족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을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한다라고 하면 뼈를 깎는 반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그죠? 전임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라도 말로가 아니라 말로 은폐하는 게 아니라 난 좀 뼈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저는 화해가 되고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지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래잖아요. 네. 빨리 뼈를 깎는 반성과 자성으로 우리 사법기관이 또는 인권 옹호를 위한 기관이 우리 피해자, 그 피해자에는 당연히 북쪽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일체로 봐야지 또 북의 가족들은 피해자로 안 본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빨리 하루빨리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상규명이고 책임자들을 빨리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당국과 북쪽의 부모와 피해자들이 용서를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도 있는 거죠. 왜? 분단이 냉전 체제 아직 형성되기 전에 국정원이나 이런 이 미국에 추종해가지고 CIA하고 합작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해오던 그 관성에서 어떻게 보면 또 과오가 있는 쪽에서 반성을 하면 또 용서해줄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의 과정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제가 하는 말조차도 굉장히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발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시비를 걸면 다분히 위험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할 일이 많다. 여기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지만 이거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문제, 또 분단을 우리가 자성을 하면서 화해하는 관점에서 남북이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민족끼리 정말 이 난관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저는 화해의 길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 하면 괜히 남북이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원히 여기 있는 누구 눈치나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빨리 해결할수록 하면 남북이 더욱더 발전하는 겁니다.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갔다 오셨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6월 30일 66년 전에 정전협정을 했던 세 나라 중에 두 나라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심지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의 땅을 박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범죄예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아닌가요? 트럼프는 저희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겠죠. 아니죠.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반도의 이런 평화를 향한 걸음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위에만 있어서 지도자들 만남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분단 관계에 있었던 작은 문제라도 하나씩 극복할 때만이 우리 남과 북에 있는 그 해있는 동포들이 더 힘을 모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북해 식당 13명 사건, 우리 공익제보자는 허광일 씨까지 포함 13명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범죄임이 확실합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인지하고 밝히고 사과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게 지금 정권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의 목소리에 정부도 빨리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권방송도 이 13명 사건에 대해서 13명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믿고요. 저희 오늘 조작방송 11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